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현대 법의학의 선구자인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남긴 말입니다. 지문이나 족적, DNA가 없더라도 때론 사건 현장에서는 현미경으로 보일 법한 미세 증거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와의 짧은 접촉에서 묻은 아주 작은 먼지, 또 섬유 조각 한 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미세 증거는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자신도 모르는 흔적을 남긴 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9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집 안에서 3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결혼에 3명의 딸을 둔 한 가정이었죠.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경찰과 국가수 감식반원들은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잡은 단서는 무엇일까요? 아내는 왜 숨진 걸까요? 지금부터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가 가게 문을 계속 열지 않아서 남편이 수상한 마음에 집으로 가봤더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이제 10월 23일 추석 연휴 전후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내가 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은 연휴가 끝 무렵인 2013년 10월 23일 오후 1시 반경입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사망해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내는 또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냐면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 경우에 이제 결혼 6년 차였던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5살, 3살, 1살. 근데 5살 큰 딸을 데리고 본인 친가로 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네. 지금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서둘러 집에 가봐라.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 모양이 상당히 좀 묘한 어떤 형상이었어요. 그래요? 속옷을 발목 가까이에까지 내린 상태, 상의는 완전히 탈의시킨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양쪽에서 울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갈비뼈 골절이라든지 장파열 정도, 그러니까 다발성 늑골 그러면은 어떤 범인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와서 범행하는지 모르지만 성범죄 목적으로 일견 보여지기를 하셨습니까? 그렇네요. 속옷을 내려놓은 걸 봐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항거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살해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 사망 요인은 질식사로 보입니다만은 액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네. 질식사 그리고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고요. 속옷이 내려진 걸로 봐서 아마 성폭행 시도가 있지 않았겠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 부분은 짐작을 지금케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들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을 사진 찍으면서 이제 정확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나왔어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아내가 사망한 아내 다리 쪽에 담배꽁초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몸에는 침이 묻어 있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아내 주변에 채모하고 머리카락도 우리가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장롱서랍 같은 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강도가 든 것처럼 보였었고, 그다음에 컴퓨터는 또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주방 쪽에도 또 담배꽁초 하나 또 발견한 거예요. 네. 주방 쪽에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바닥에 낯선 남자의 주민등록증이 있더라. 어머. 그런데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시켜 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요거는 아내가 빚을 진 남자의 주민등록증이다.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이 남편은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말도 못 잊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증거품이 확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내에게 빚을 진 남성의 신분증이 발견된 건데 그럼 그 남자가 범인일 것 같은데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근데 이 사망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사망을 했는지.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체온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직장 온도를 쟀는데 직장 온도가 33.4도였고 그러면 이게 발견 시간부터 1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 주민등록증상의 남성이 이 사망 추적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봤더니 이 남성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을 더 이상 용의선상에 올려둘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이 남성은 담배도 피지 않았다. 그러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찰도 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개에서 DNA를 채취했고 네. 유력한 용의자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명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망 추정 시간 당일 택배를 배달했던 배달원, 그리고 아내에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빚을 지고 주민등록증을 맡겼던 남성, 그리고 평소에 좀 원한 관계도 당연히 경찰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 그리고 역시 남편, 이 4사람의 모든 유전자를 비교했는데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꽁초 유전자의 주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단서, 그 아내의 몸에 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면서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몸에서 네. 발견된 타액이 누구 것인지를 찾으면 이 사람도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타액은 둘째와 막내 아이의 타액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둘째와 네. 막내 아이는 3살, 1살이라서 굉장히 어리고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에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진술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보면 장롱서랍 여러 있었던 네, 걸 예. 봐서는 절도 같기도 하고 강도 네. 같기도 하고 반대로 속옷 상태를 봐서는 성폭행 시도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이 네. 경찰이 참 답답하다 하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반쪽 증거밖에 없다. 반쪽 증거다. 그 반쪽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증거는 그 증거를 수집하는 순간 범행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게 증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 반쪽 증거라는 거는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증거만 발견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속옷을 그 무릎 아래까지 내려놨다면 성범죄 목적이었죠. 네. 그러면 성범죄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이 남성의 어떤 DNA 같은 게 체액이라든가. 체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거 그냥 속옷만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뒤져서 했다고 그러면 귀중품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귀중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반드시 귀중품 같은 게 있어야 할 만한 곳은 또 뒤지지도 않았어요. 네. 이런 경우라면 범행은 있었지만 증거는 목적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쪽 증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답답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현장에 세모랑 머리카락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 거였어요? 그 왜냐하면은 네. 사실 폭행 살해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채모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걸 DNA 검사를 했죠. 했더니 그 나온 채모하고 머리카락은 그 피해자 아내거나 아니면 남편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안에 현장 검증을 해봤더니 지문 같은 거 족종, 제3자의 지문 족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또 여 피해자의 그 휴대폰, 스마트폰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합니다. 휴대폰을 검색해 봐가지고 그 관련 용의자들하고 대치를 해봤더니 특이사항이 나오질 않았어요, 전혀.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혹시나 싶어서 보험 관계도 확인해 보니까 보험도 그런 거 없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3자가 들어와서 침입해서 살해할 만한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 그리고 용의자들을 대조해 보니까는 휴대폰 검색을 해봐도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된 거죠. 네. 범인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살해당한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경찰이 아무래도 좀 남편이 수상한데 이러한 촉을 감지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건 현장에서는 분명히 남의 것, 제3자의 흔적들이 많았는데 막상 CCTV를 확인해 보니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남편과 아이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모습이 네. 전혀 CCTV에 포착이 안 됐던 겁니다. 뭐 배달원이나 앞서 다른 이웃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 주위 흔적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증언하는 남편은 매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와 굉장히 사이도 좋았고 두 아이를 굉장히 잘 돌보던 그런 남편으로 주민들을 기억은 한 겁니다. 한 가지 좀 경찰이 좀 의미심장하게 용의자로 지목했던 부분은 이 아내와 한 달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있었고 이 남편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 사실상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게 그 네, 당일 예. 아침까지도 인사하는 모습이 찍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일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과 이 큰딸, 네. 5살 딸이 큰딸이 이제 거기 가서 있다가 남편이 얘기한 대로 일정 시간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을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이 데리고 남편이 집을 나섰는지를 CCTV를 봤습니다. 봤더니 당일 새벽에 첫째 딸하고 남편이 가면서
첫째 딸이 엄마를 향해서 인사하는 모습이 그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새벽 정도에 나는 큰딸 데리고 이제 그 집을 나서서 친가로 난 갔다. 이 얘기는 마저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화면이 저희가 CCTV를 사파로 재구성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한 CCTV가 바로 저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고요. 첫째인 5살, 4살 아이도 이렇게 마치 엄마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던 게 정작 정말 아내의 모습은 안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CCTV가 중요한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아빠와 딸이 나간 모습이 찍힌 것도 맞고, 근데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든 것인데, 그러면 저때까지 엄마가 살아있었다는 정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떠날 때 아내는 살아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CCTV가 엘리베이터 안의 CCTV라서 현관 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와 딸이 손을 흔드는 모습은 찍혔지만 엄마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더해서 그날 당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잘 도착했다. 앞으로 더 잘 지내자. 이러니까 이 남편은 나는 저 CCTV를 보면 아내가 살아있어서 인사를 했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아내가 찍혀있는 물증은 없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때 국과수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통보해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조사에 빛을 발하는데요. 그 아내가 폭행 당할 때 상대방 남자의 옷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손바닥에 작은 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국과수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섬유가 남편이 이제 입은 티셔츠가 있었는데 반팔 티셔츠 있었는데 보라색 계열 섬유의 그 티셔츠예요. 그런데 남편이 입은 그 티셔츠하고 그 감정한 섬유하고 동일한 성분이 있더라. 그렇군요. 두께꼬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유산 섬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국가수에서는 그러면은 저 남편이 입고 있던 옷하고 그 당시에 피해 당할 때 여성 손바닥에 있던 그 섬유하고 동일한 섬유다라고 통보가 온 거죠. 하지만 저 단서만으로는 과거에 묻은 건데요. 전 모르겠어요. 혹은 싸웠지만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남편의 자백을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수사하는 그 한상훈 형사과장 같은 경우 제가 같이 근무했었는데요. 상당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범인 잘못 걸린 거예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서 미세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세 증거라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묻는 미세 증거는 아주 극히 미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움켜쥐었다면, 다투는 과정에서 움켜쥐었다면 여기에 묻는 미세 증거는 양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움켜짐 정도의 양이 손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그 남편을 의심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막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일날 삼겹살 구워 먹고 안방에서 애들 재웠고 TV 보다가 아내가 잔다고 그래서 나도 그 큰애만 데리고 나왔다. 그게 전부다. 그러면 아내하고 싸우지는 않았냐 그랬더니 뭐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바로 화해했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물고 들어가는 게 있죠. TV를 아내와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당일날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 했는지 전체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 TV 그 프로가 뭐였습니까? 개그 콘서트였다. 자, 그러면 그때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 말 못했습니다. 이 사람. 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신이 부인을 죽였습니까? 뭐 이러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맥박 호흡이 빨라졌고 결국 경찰의 질문에 남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서 팀장,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면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때문이라는데 이건 남편의 주장입니다. 사실 주근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3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항상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큰딸,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살기로 한 큰딸을 유독 구박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부 갈등이나 이혼, 경제적인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남편과 그리고 첫째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잖아요. 뭐 남편이 연기를 한다고 치지만 이 첫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남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부러 해라 이런 것이 네. 아니라 너무 어린 한 4살 정도 된 아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 나섰대 뭐 엄마한테 인사해라 이런 약간 습관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 나이 아이들은 실제가 엄마가 없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경찰의 분석인데요. 그날에도 역시 아버지는 그때 당시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엄마가 없는 방향을 향해서 엄마에게 인사해라. 이렇게 아이를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동원을 한 겁니다. 아이까지 동원한 거군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처음에 눈치를 못 챘던 네. 게 막 오열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범인 잡아달라 난리를 쳤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현장에 와서 울고불고 할 때 경찰이 현장 감식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현장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경찰이. 내보내고 난 이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방 울고 난리치던 빨리 범인 잡아달라던 그 사람이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싹 고치고 씩 웃으면서 머리 손질을 하고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게 대체로 이런 표정,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제 범죄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어떤 각오를 다지는 행동으로 봐요. 네. 그런 모습이 그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두 얼굴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내를 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엉뚱한 걸 시킨 혐의까지 적용이 된다면서요.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2심에서는 2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고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대법원에서 결국 20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남편과 아빠의 사건 알아봤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